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는 30대 중후반에 접어든 애청자 여성이 사연을 보냅니다. 사람이란 태생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고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아주 많은 실수를 저지르곤 해요. 그중에는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실수도 있는 반면 때로는 인생을 좌우할 만큼 심각한 실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란 실수로부터 깨닫고 배워나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한 번의 잘못은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듯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고3 수험생이 틀린 시험 문제로부터 정답을 배워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사람이란 역시나 완벽하지 않기에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이들도 가끔은 주변에 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과 시댁이죠.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무난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친정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에 일찍 돌아가셨지만 막내딸이자 막내 동생인 저는 친정아버지와 친정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대기업 출신인 친정아버지와 유학파 디자이너인 친정언니는 작은 디자인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면서도 말다툼 한 번 없었어요. 저희 친정은 참으로 화목한 집안이었죠. 남편과 시댁 또한 모난 구석 없이 평범했어요. 특히 제조업 사업가인 남편은 요즘 보기 드물게 저를 향한 해바라기였죠. 이처럼 맞벌이 부부로서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던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첫 번째 난관은 바로 출산이었습니다. 보통 많은 산모들이 첫 아이 출산을 더 힘겨워한다잖아요. 하지만 제 경우는 아주 심각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는 그날도 평범하게 직장에 출근해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분명 저는 직장 회의실에서 새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병원이야? 나 여기 왜 이러고 있어? 회의실에서 쓰러져서 곧장 구급차 타고 왔다더라.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당장 제왕절개 수술하지 않으면 아이랑 당신 둘 다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제왕절개라니, 예정일이 2달이나 남았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대답한 저는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반신으로 양수가 파열되어 흐르는 느낌이 선명했거든요. 저는 다급해졌어요. 아이는 의사 선생님께서 뭐래? 아이는 괜찮대. 제왕절개 수술 받으면 아이는 살릴 수 있대. 아, 살아야지. 기도하자. 평소 종교가 없던 남편의 기도하자라는 말에 저는 숙연해지고 말았어요. 최악의 경우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누가 뭐래도 엄마였습니다. 엄마로서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아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당신 지금 빨리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꼭 말씀드려. 나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아기는 꼭 살려내야 한다고. 우리 아기만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면 나야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선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아기를 선택할 것인가 남자들에게 이보다 힘든 선택의 순간이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제 기억은 또 끊겼어요. 의식을 잃었거든요. 하늘이 도운 덕분인지 전 수술을 마치고 별탈 없이 눈을 떴어요. 남편과 친정, 시댁 식구들은 모두 눈물 가득한 얼굴로 절 지켜보고 있더군요. 순간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아기는 고생 많았다. 아기는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어?
칠삭둥이 치고는 건강하게 잘 태어났다니까 아무 걱정 말고 일단 푹 쉬어라. 다행스럽게도 첫 아이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온전히 세상 빛을 볼 수 있었어요. 다만 갑작스러운 양수 파열로 인해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했던 저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절 위해 아주 큰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너는 퇴원하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지내고 있어라. 우리 손주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올 때까지는 양가 어른들이 번갈아가며 병원을 지키기로 했단다. 덕분에 저는 사랑스러운 첫째 아이와 첫 인사를 나눈 후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칠삭둥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산후조리원으로 오기까지 다른 산모와 아이들보다 긴 시간이 걸렸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긴 시간 내내 그 비싸기로 이름난 산후조리원 비용을 모두 부담해 주셨어요. 그렇게 건강을 회복한 저와 첫째가 신혼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와 남편은 서로를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 저희는 서로에게 약속했죠.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우리 가족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자고요. 이후 몇 년간 저희 부부는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나니 제 직장일과 남편 사업 또한 술술 잘 풀려나가는 기분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행복의 날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건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사색이 되어 제 직장을 급히 찾아온 남편이 뜻밖의 말을 꺼내더라고요. 미안한데 자기야 혹시 주변에 급전 융통할 만한 사람 있을까?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 빚지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급전 융통이란 말이 나오다니 저로서는 영문도 모른 채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니 당신 혹시 무슨 사고 쳤어? 그게 그러니까 미안한데 지금 차근차근 설명할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같이 은행부터 가서 당신 명의로 대출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자. 금방 쓰고 얼른 다시 갚아줄게. 무슨 얘긴지 설명을 해야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지. 당신 혹시 노름에 손댔니? 내가 언제 그런 허튼 일에 손댔어?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그래. 내가 서류상 실수를 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회사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게 생겼어. 남편이 경영하는 회사는 제조업 회사였어요. 원자재를 들여와 물건으로 만들어 납품하는 곳이었죠. 제조업이라는 특성상 원자재 대금은 현금 거래가 아닌 주로 어음 거래로 이루어졌어요. 일단 어음으로 원자재를 납품받은 뒤 일정 기간에 한 번에 몰아서 대금을 납부하는 형식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회사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극단적으로는 회사가 부도를 맞을 수도 있는 위기라는 뜻이었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자니 제 생각처럼 남편의 회사가 풍전등화에 놓일 상황이더라고요. 내가 다른 업무는 몰라도 자재 관리는 사장으로서 철저하게 하는 거 알지? 알지. 당신처럼 매일같이 창고에서 사는 사장님은 없을 거야? 근데 그 얘긴 갑자기 왜? 원자재 1팔레트 발주 넣을 서류를 1000팔레트 발주 넣는 걸로 잘못 작성해서 보내버렸어. 요즘 거래처들이랑 회식이 많아서 피곤했었나 봐. 10배도 아니고 무려 1000배씩이나 서류 실수를 저지르다니. 맙소사. 그렇게 잠시 놀란 저는 애써 마음을 추스르며 대답했어요. 그럼 얼른 가서 발주 취소해달라고 해. 안 그래도 연락해봤는데 벌써 배송 출발했다네. 출발 안 했어도 발주 취소는 아마 안 해줄 거야. 취소해주면 그쪽 업체 입장에서도 물류비다 뭐다 이래저래 큰 돈 날리는 꼴이거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업계 불경기에 100배나 넘는 발주가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취소를 해주겠어? 아싸봉 잡았다 싶으니까 발주 들어오자마자 바로 발송 처리해버린 거지.
그래서 막아야 되는 대금이 얼마나 되는데? 2억 조금 넘어. 그야말로 막막하더라고요. 말이 2억이지 요즘처럼 대출 많이 안 나오는 세상에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막을 수도 없는 거액이었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다행이었던 건 어음거래였던 덕분에 남편에게 돈을 구해볼 시간적 말미가 몇 달 정도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자신이 실수한 발주 대금을 막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영 쉽지 않았어요. 믿었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매번 거절당한 남편은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그러다 결국 우울증에 걸린 남편이 엉뚱하게 저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이랑 처형이 같이 운영하는 디자인 사무실 있잖아. 그 사무실 담보로 보증을 서주시면 어떻게 돈을 융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난 다음에 내가 담보 해제해주면 되는 거잖아. 말 함부로 하지 마. 그 사무실은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은퇴하면서 퇴직금으로 차린 일종의 노후 보험 같은 거잖아. 언니도 그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아빠랑 언니가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해도 우리 일 때문에 삶의 터전을 저당 잡힐 순 없어. 너 지금 너네 집 우리 집 구분하자는 거냐? 아니 얘기가 갑자기 왜 그쪽으로 튀어? 내가 언제 친정시댁 구분했다고 말하는 꼬라지가 딱 그렇잖아. 우리 회사 망하면 나만 망해. 회사에 투자한 우리 부모님도 같이 망하는 거야? 당신 시댁이 한꺼번에 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근데 넌 지금 장인어른이랑 처형 생각만 하고 있잖아. 이게 너네 집 우리 집 구분하는 게 아니면 뭐냐고. 네, 그렇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남편 회사에 노후 자금을 투자한 바람에 회사가 문을 닫으면 시댁이 전부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런 남편의 다급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제 친정 식구들의 삶의 터전을 담보로 보증을 설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남편을 달래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우울증이 심해질수록 더더욱 아나무인이 되어갔죠. 그러다 결국 이런 말까지 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너네 식구들 진짜 치사한 거 알아? 치사하다니 아버지랑 언니가 당신한테 뭐 허투루 대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 당신 처가댁 찾아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뭔데? 장모가 일찍 세상을 떠난 바람에 씨암탈 잡아다가 몸보신 시켜줄 수 없어 미안하다고. 대신에 소고기라도 양껏 먹여줄 테니까 같이 나가자고. 그런 장인어른을 두고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해? 너 첫째 출산할 때 이른 생각도 안 하지? 그때 우리 엄마가 그 비싼 산후조리원 비용 전부 다 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너랑 처가댁은 우리 집이 위험에 처했다는데도 입 싹 닫고 모른 척 하겠다는 거잖아. 그렇게 행동하니까 당연히 치사하단 얘기가 나오지. 또 그 얘기네. 내가 누누이 대답했지? 시어머니께서 산후조리원 지원해 주신 건 지금까지도 엄청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나도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정성껏 모시는 중이라고. 눈이 있으면 주변을 좀 돌아봐. 요즘 나처럼 시어머니한테 정성 들이는 며느리가 또 있나? 아 글쎄 그놈의 마음이고 정성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돈으로 갚아놓으라고. 돈. 장인어른 살고 계신 아파트 있잖아. 그거 팔아서 우리 회사 대금 메꿔주면 되겠네. 하다 이젠 장인어른 집까지 걸고 넘어지시겠다. 당신 왜 이렇게 변했니? 변하면 뭐 어쩔 건데. 막말로다가 장인어른 호랩이잖아. 다 늙은 호랍이한테 아파트가 왜 필요해? 혼자 살 수 있는 원룸이면 충분하지. 그리고 나 하나도 모자라서 엄마랑 아빠까지 한 번에 망하게 생겼는데 너 같으면 사람 안 변하고 백이겠냐?
그런 남편과의 연이은 부부싸움으로 인해 저는 빠르게 지쳐버렸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 회사부도 위기를 손 놓고 구경만 했다는 건 아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친정의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친정언니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나나 아버지나 김서방한테 도움 주는 거, 그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 사위도 자식인데다가 무엇보다 널 위해 쓰는 돈인데 우리가 그거 아껴서 뭐 하겠니?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돕고도 남지. 하지만 언니는 지금 김서방이 너무 많이 변해버려서 그게 걱정일 뿐이야. 이렇게 한 번 도움 주고 나면 이후로 툭하면 습관적으로 처가에 손 벌릴까 봐서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이번 위기는 김서방 혼자서 이겨내도록 해주는 게 김서방 돕는 일인 것 같아. 곰곰이 생각해보니 언니의 말은 일리가 있었어요. 예전에 남편이라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한 번 처가의 도움을 받는 일로 그쳤을 테지만 돌변해버린 지금의 남편이라면 처가 도움받는 일에 맞들려버리고도 남을 사람이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남편이 제 친정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뿐이었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친정에 손 벌리려는 남편을 끝끝내 말리기 바빴고 저희 부부 사이는 더더욱 악화되기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언제 이혼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까지 고작 몇 주 사이에 아주 빠르게 치닫고야 말았죠. 하필이면 그 와중에 전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위기에 처하고 우울증에 걸리기 직전 한창 금술 좋을 때 임신을 해버렸던 거죠. 그러자 지금까지 줄곧 저와 남편 사이를 중재하려고 노력했던 시댁마저 돌변해버렸어요. 특히나 시어머니가 문제였어요. 넌 참 애가 대책이 없다. 첫째 때도 그렇게 고생을 시키더니 둘째 때는 아주 몇 배는 가관이야. 어머님, 지금 가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이 가관이 아니고 뭐라디 요즘은 애 하나 낳아서 제대로 키우는데 몇 억씩 든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 남들 같으면 자식 하나 낳아 기르는 것도 허덕이는 마당에 넌 뭐 얼마나 돈이 썩어 넘친다고 둘째를 함부로 갖고 그러니 우리 아들 사업이라도 멀쩡하게 다 굴러가면 또 몰라. 지금 상황에서 둘째는 뭐고 그게 다 사치다. 이거사 외람되지만 지금 어머님 말씀 너무 과하세요. 어머니 제가 어디 가서 다른 남자 애를 임신해 온 것도 아니고 어머님 손주잖아요. 이게 다 우리 아들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는 소리야. 남편 사업이라도 멀쩡하게 잘 굴러가면 또 몰라. 지금 상황에서는 둘째고 뭐고 그거 다 사치다. 가뜩이나 남편과의 부부싸움으로 인해 지쳐있던 저는 구태여 시어머니와의 다툼을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화를 꾹 참으며 자리를 떴는데요. 그렇게 지치고 힘든 나날이 계속되는 와중에 저는 저만의 시간을 갖고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봤어요. 제 자신과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결책을 찾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로 다짐했어요. 시댁을 떠나는 제 귀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소근거리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새아가한테 말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닌 말로다가 지금 우리 아들 파산 막으려면 새아가한테 손 벌리는 수밖에 없잖아. 말이 심해봤자 지까짓게 뭐 어쩔 건데 둘째까지 임신해버린 마당에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나서겠어요. 당신은 그냥 잠자고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오늘 이런 식으로 적당히 괴롭히면 지도 못 견뎌서 친정돈 가지고 올 거라니까는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한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던 남편과 시부모들께서 이처럼 한순간에 돌변해 버렸으니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신혼집에도 시댁에도 좀처럼 마음을 주지 못한 채로 소가리를 하게 됐어요. 그런 저를 친정언니가 거의 매일 불러다가 밥상을 차려주는 등 다독여줬는데요.
납품 대금을 막지 못한 남편이 결국 거래처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게 됐습니다. 정해진 기일까지 원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당해버릴 위기에 처해버린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업계의 남편 회사가 부실 회사라는 소문이 싹 돌아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졸지의 남편의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고 쏟아지는 어음을 막지 못한 탓에 회사는 부도 처리 수순을 밟게 되었죠. 바로 그 무렵 전엔 둘째 출산이 임박해졌어요. 첫째 때도 저와 아기의 생명 모두를 걸어야 했을 만큼 위험한 조산이었을 만큼 전엔 안전한 출산을 위해 직장에 출산 휴가를 받아서 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제 앞에서 시어머니가 결국 큰 말실수를 해버리더라고요. 휴가도 쓰고 팔자. 참 좋구나. 뭘 그렇게 흘겨보고 있어? 내가 둘째 가지라고 구박을 했더냐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삼신 할머니께 기도를 올렸더냐. 너 혼자 네 남편 좋아서 붙들고 뒹구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둘째 낳는 게 무서웠으면 여자인 네가 애초부터 알아서 관리를 잘했어야지. 어머니 애는 저 혼자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남편도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언제 둘째 낳기 무섭다고 입이라도 뻥긋했나요? 첫째 낳을 때 벌써 까먹으셨어요. 절 희생시켜서라도 아이만큼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러는 넌 첫째 낳을 때 내가 베풀어주는 애는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다. 그때 내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얼마나 큰 돈을 썼는 줄 알기나 해. 그런 큰 은혜를 입어놓고 그동안 너 뭐 했니? 우리 아들 회사부도 소순 밟게 될 때까지 뭐 했냐고. 넌 어머니 뭐 했긴요. 툭하면 처가에 손 벌리는 못된 사위 되지 말라고 아내로서 남편을 말리고 또 말렸죠. 당신 자꾸 이러면 부부 사이에 금 간다면서 타이르기도 무진장 타일렀고요. 그랬는데도 제가 남편을 위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고 터진 입이라고 따박따박 말대꾸 대기는 하죠. 아무튼간에 둘째 양육비는 우리 아들한테 덤탱이 씌울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말고 전부사돈이 부담하는 걸로 하자구나. 정사돈이 금전적 여유가 안 된다면 그놈의 코딱지만한 사무실에 저당 잡히던가 아니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치우던가. 그날 시어머니는 입으로 둘째 양육비를 얘기하는 척 말했지만 속셈은 너무나도 노골적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친정에서 이어 가져다가 부도 소선을 밟고 있는 남편의 회사를 회생시켜 놓으라는 강압적인 요구였죠. 하지만 전 그럴수록 김서방이 툭하면 처가에 손 벌리는 사람이 되어버릴까 겁난다 했던 친정 언니의 말이 진정 옳은 말이었다는 걸 더더욱 선명하게 깨달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와 남편의 타박에 당차게 맞서며 친정에서 돈 한 푼 가져다 주지 않았는데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둘째 아들이 탄생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엔 10달을 꽉 채운 순산이었지만 남편은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심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죠. 출산을 마친 댁에 건넨 남편의 첫마디가 이거였으니까요. 이번 산후조리는 값싸게 하자. 어디 뭐 조리원 같은 데 가지 말고 내일 본가로 들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성심성의껏 산후조리 해주실 거야. 공짜로 순간 전기가 막히더라고요. 산후조리요. 솔직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편에게 그런 돈 많이 들어가는 일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기대를 했다면 제가 나쁜 년인 거죠. 하지만 제가 기분이 나빴던 건 산후조리를 그것도 시부모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왜냐면 시부모님은 둘째가 태어났는데도 코빼기조차 보이기는커녕 전화 한 통 걸어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전 시댁 산후조리를 거절했어요. 싫어 어머님, 아버님 병원에 발길도 안 하시는 거 보면 모르겠어. 두 분은 우리 둘째를 당신들 손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런데도 시댁에서 산후조리 하라고. 심지어 당신 회사 파산일 때문에 나랑 시부모님이랑 사이 안 좋아져 있는데
그런 내가 시댁에서 하루라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다 생각해. 우리 엄마 아버지 입장도 좀 이해해주라. 우리 회사에 두 분 노후자금 투자했다고. 아니고를 다 떠나서 아들 자식 회사가 부도 맞게 생겼다는데 돈 한 푼 가져다 주지 않는 며느리가 오죽 야속하게 보였겠느냐고. 그러는 당신은 왜 우리 아버지랑 언니 입장은 생각도 안 해주는데 오늘도 봐봐. 사랑하는 딸이 둘째 아들 출산한 자리에서 사돈들은 코빼기도 안 비추고 있어. 시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나랑 친정 입장 생각했다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제가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시댁에서의 산후조리를 단칼에 거절하자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증제 체념한 척 자기가 알고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데려가 주겠다며 저와 둘째 아들을 퇴원시켰는데요. 산후조리원으로 가겠다며 출발한 남편의 차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제 친정집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집 앞에 내려놓기 무섭게 차를 몰고 냉정하게 떠나버렸고요. 그런 남편의 속내가 너무 훤하게 보였던 탓에 전 그만 실수를 짓고 말았어요. 여러분께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친정에는 연로하신 친정아버지 혼자 살고 계세요. 그런 친정에다가 막 몸을 푼 딸 자식과 갓난쟁이 아기를 떡하니 데려다 놓는 게 무슨 뜻이었겠냐고요.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제 길을 꺾어 놓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남편과 시댁에게 거역하면 소박을 놓아버릴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 말이에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크게 상처받은 저는 그간 있었던 일 전부를 친정 아버지에게 눈물을 쏟아가며 하소연했어요. 이미 제 사연을 알고 있던 친정 언니는 그저 묵묵히 제 손을 꼭 잡아줬고 제가 금슬 좋게 잘 살고 있는 줄만 알고 있었던 친정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야 마셨죠. 어죽 충격이 심하셨던 모양인지 그날 이후로 친정 아버지께서는 며칠 동안이나 제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가슴이 아팠죠. 아버진 처음엔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 딸이 시댁의 대를 이어줄 손주를 둘씩이나 낳아주고도 박한 대접을 받았으니까요. 다음엔 제 남편을 향한 배신감에 치를 떠셨을 겁니다. 사위라는 놈이 시부모의 박해를 막아주지 못할지언정 자기가 제일 먼저 나서서 들들 볶아댔으니까요.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느끼신 감정은 격정적인 분노였습니다. 제가 몸을 풀자마자 친정에 보내버린 건 자기들이 수틀리면 소박을 놓아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마침내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아빠가 이렇게 번듯하게 있고 능력 있는 언니도 떡하니 있는데 세상 무서울 게 뭐가 있겠니? 이젠 아버지가 직접 단단히 되갚아줄 테니까 넌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기만 하면 된다. 몹쓸 시댁을 향한 참교육을 결심한 친정 아버지께서는 일단 저를 좋은 산후조리원에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첫째 아이 때는 워낙에 제 상태가 안 좋아서 긴 시간 산후조리를 했었어야만 했고 또 일반적으로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 정도 지내는 것에 비하면 한 달이라는 시간은 꽤 긴 편이었는데요. 물론 이 또한 친정아버지의 배려였어요. 기왕 몸조리할 겸 푹 쉬는 김에 그간 시댁으로 인해 쌓였던 마음고생들을 훌훌 털어버리라는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러는 사이 아버지께서는 분주하게 움직이셨어요. 좋은 신축 아파트를 하나 매입하셔서는 가구와 옷가지 등 살림살이를 전부 새 것으로 준비해 넣어주셨어요. 그 신축 아파트는 산후조리를 마친 제가 이사를 와서 살게 될 새 거처였으니까요. 다만 한 달여간의 산후조리를 마친 저는 곧바로 새 아파트로 입주하지 못했어요. 집에 도배를 새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저와 아기에게 해로운 냄새를 빼놓고 입주하려면 친정에서 며칠 지내야만 했죠.
한편 남편은 제가 한 달 내내 연락이 한 통이 없자 이러다 와이프가 첫째, 둘째, 아들 모두 데리고 영영 가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혼자서 아주 안달이 나버린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새집 도배 냄새 빠지기를 기다리느라 친정 아버지와 함께 시댁에 잠시 머무르고 있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다름 아닌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이에 친정 아버지께서는 제게 방에 잠시 숨어 있으라고 해놓으시고는 혼자서 현관문을 열어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래 김서방이 여기 혼자서 어쩐 일인가 와이프가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찾아와 봤어요. 산후조리하라고 친정 데려다 줬더니 한 달째 연락 한 통이 없길래요. 그 말을 들은 친정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시침을 뚝대며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은 둘째 출산 이후 친정에 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럴 리가요? 제가 분명 집 앞까지 차로 태워다 줬습니다. 그럼 자네는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단 소린가 아니지 이렇게 우리끼리 말씨름할 게 아니라 당장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겠네. 마침 저는 고개만 몰래 빼꼼 내밀어 남편의 반응을 지켜보기 시작했는데요. 친정아버지께서 실종 이야기를 말하는 순간 남편이 움찔하더니 몸 아려온 강아지처럼 쭈뼛쭈뼛 실실 웃어가며 급히 둘러대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사실 제 와이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우울증이다. 회사도 부도 절차를 밟고 있다 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말한 남편은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며 친정아버지를 바라봤고 친정아버지는 요놈 조금 더 올려서 혼꾸녕을 내줘야겠다 하는 심산으로 살살 빗어가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마침 친정아버지가 정말 경찰에 전화를 걸겠다는 기세로 휴대폰을 꺼내들자 비겁한 남편은 됐다. 꾸벅 인사하고는 주랭랑을 쳐버리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와 친정아버지는 참 오랜만에 통쾌한 기분을 느꼈죠. 하지만 그날의 통쾌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를 찾아서 친정 언니네 집으로 향할 것은 뻔할 뻔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니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귀뜸을 해놨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저를 찾아오면 정신이 쏙 빠지게 아주 단단히 돌려 먹으라고요. 그랬더니 역시나 언니에게 전화가 다시 걸려오더라고요. 남편이 찾아왔다고요? 역시나 언니도 저에 대해 모른다는 식으로 남편을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알고 있긴 했어요. 남편도 눈치를 채고 있었겠죠. 당연히 저를 친정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일부러 저와 아기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걸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다면 남편은 그쯤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저희에게 용서를 싹싹 빌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반성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댁 식구들까지 동원해서는 제 친정 식구들을 들들 볶아대더라고요. 특히나 시어머니가 친정에 쳐들어와서는 제 가방에 숨어서 엿듣고 있는 줄도 모른 채로 제 친정 아버지께 막말을 퍼붓던 날에는 그야말로 치가 다 떨리더라고요. 이보세요 사돈 지금 당신들이 무슨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알다 마다요. 몹쓸 시댁 식구들로부터 막내딸을 지키고 있는 중이죠. 뭐 몹쓸 시댁 식구들 이봐요. 사돈 보자 하니까 말이 너무 심하네요. 듣자 하니까 사부인께서는 제 막내딸에게 더한 말도 수시로 하셨던데요. 김서방도 한몫 단단히 거들었고요. 이런데도 제가 막내랑 손주들을 그 집 안으로 되돌려보낼 거라 생각하십니까? 안 돌려보내주면 어쩌시려고요. 핏줄은 천륜입니다. 제 아들이 자식 보고 싶어서 매일 밤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부모 자식을 연 끊어놓으면 당신네는 천벌받아요. 그리고 마누라 없는 호랩이 처지로 살아서 그런가 손님 대접하는 얘기가 왜 있다고요?
사돈사위가 찾아왔으면 최소한 예의는 갖춰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하는 거 아니냐고요. 숨어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아주 꽉꽉 막혀버릴 노릇이었습니다. 둘째가 짐덩이니 어쩌니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손주 내놓으라. 그러니 참 인간들이 어쩌면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역시나 친정 아버지와 저는 마음으로 통하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었죠. 앞선 제 생각을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꾸짖어 주셨거든요. 그럼 당신네 집안은 둘째 손주 낳은 며느리한테 그러시는 게 사람 도리니까 며느리도 엄연히 자식이라는데 내 분명히 말하지만 내 딸이랑 두 손주들이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영원히 알려줄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얼굴 보고 살지 맙시다. 필요하면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테니 그리 알고 계시고 그러자 궁지에 물린 남편이 친정 아버지께 무릎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그동안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았어요. 지금도 부도 처리 수순 밟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한동안 우울증에 걸렸던 나머지 아내에게 신경질 좀 부렸습니다. 제발 아내에게 직접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전 그런 남편의 가짜 사과를 들으며 아버지께서 남편을 용서하지 않기만을 기원했어요. 하지만 숨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처지였기에 직접 나서서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남편 시댁 식구들을 직접 쫓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저와 친정아버지는 통했어요. 이보의 김서방 아이가 그렇게 보고 싶은가? 내 장인어른 눈만 감아도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통잠도 제대로 못 잘 지경입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가 이렇게까지 무릎까지 꿇고 직접 사과를 하니 내가 이번 한 번만 용서를 해주겠네. 우리 딸이 지내고 있는 주소 알려줄 테니 아이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 내일 그 주소로 찾아가서 만나봐.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일단 그날은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기에 친정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 신축 아파트 주소로 내일 저녁 퇴근 후에 찾아가 보자며 다들 되돌아갔는데요. 몹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향한 저의 친정의 복수가 완성된 것. 예정대로 이튿날 저녁의 일이었어요. 남편이 여차하면 힘으로라도 제게서 아이들을 빼앗아가기 위해 시댁 식구들을 우르르 몰고서는 제가 새로 이사한 신축 아파트로 향했거든요. 그렇게 제 새 동네에 도착한 시댁 거텔은 마치 대도시에 처음 온 시골집처럼 입을 떡하니 벌린 채로 동네 구경하기에 바빴습니다. 그곳은 땅값이 비싸고 환경 좋기로 유명한 신도시 한복판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시댁 것들의 놀라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절 위해 마련해 주신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에 삐까뻔쩍 화려한 미용에 시댁 것들의 입이 또 한 번 떡하니 벌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진짜 경악하게 만들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것들이 제 새집 초인종을 누르자 그동안에 늘 검소했던 차림새와는 다르게 명품 정장을 쫙 빼입은 채 친정아버지께서 변호사를 대동한 채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제 아버지를 마주한 남편과 시댁 것들은 아주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였죠. 장인어른 오늘은 어딘가 좀 달라 보이십니다. 저희 결혼식 때 딱 한 번 입으셨던 정장까지 다 꺼내 입으시고 혹시 그동안 주식 대박이라도 맞으셨나요? 친정아버지께서는 그날의 모든 내막을 남편과 시댁 것들 앞에서 당당히 밝히셨어요. 시댁 사람들은 그동안 전혀 모르고 지내왔지만 사실 제 친정은 아주 큰 부자였어요. 친정 아버지와 언니가 둘이서 운영하는 작은 디자인 사무실이 그야말로 알짜배기였거든요. 물론 겉보기로는 평수도 작은 데다가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무실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은 국내 유수 중견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납품되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과 남편 그리고 시댁 것들 모두가 제 친정이 그렇게 잘나가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거였고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친정아버지가 밝힌 저희 집안 내력에 모두가 딱 입을 벌린 채로 얼어붙어 있는 사이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가 마침내 남편과 시부모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보증도 안 써주고 2억도 안 가져다 주니까 시부모님까지 합세해서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거고, 그때 못 주니 원지금 줄게 그렇게 말한 전엔 남편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고, 혹시나 하는 기대가 가득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내본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목석처럼 굳어버렸어요. 보시다시피 이혼 서류야 지금이라도 내 친정한테서 2억 뜯어가지고 부도 절차 중인 회사 살리고 싶으면 비싼 변호사 써가지고 위자료 2억 원어치 꼭 뜯어가라. 참고로 나한테서 양육권까지 빼앗아 가고 싶으면 아주 많이 비싼 변호사를 써야 될 거야.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남편은 쓰러지듯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고, 시부모의 얼굴에는 이렇게 부자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잘할 걸 하는 후회의 표정이 스쳐갔어요. 하지만 저와 친정 아버지에게 그들을 향한 용서와 아량 따위는 없었어요. 친정아버지가 그날 그 자리에서 남편과 시댁 것들 보란 듯이 저에게 상속 절차를 밟아주셨거든요. 그러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저에게 애걸벅걸 싹싹 빌어댔지만 친정언니가 연락한 보안업체 요원들이 들이닥쳐서는 그들 전부를 내다 버리듯이 쫓아내버렸답니다. 이자는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어요. 양육권은 엄마인 내 쪽으로 가져왔고 재산 분할도 서로 결혼할 때 가져왔던 재산들만 정확하게 나눴죠. 물론 전 남편은 저에게서 위자료 2억을 받아내지 못한 탓에 원자재 납품 대금을 막지 못했어요. 그 결과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시모가 제 친정 아버지를 찾아와 손편지를 전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생각이 짧았다는 등 두 손자가 너무 보고 싶다는 등 가지 않는 말들을 해가면서요. 그게 다 무슨 소리겠냐고요. 저희 친정처럼 든든한 집안을 둔 며느리를 또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염치불구하고서라도 저와 전 남편을 재결합시켜보자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래봤자 뭐 알아요? 이미 떠나버린 버스를 향해 뒤늦게 손 뻗은 꼴이죠. 물론 제 친정 아버지 또한 그 편지를 읽지도 않은 채로 찢어버렸다 하더라고요. 저 또한 아주 당연하게도 전 남편과 재결합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아이들은 시댁 사람들에게 보여줄 생각은 더더욱이나 없고요. 특히나 둘째 아들에게 짐덩이니 뭐니 해댔던 막말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